그려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포스트 휴먼은 누구냐? 아직 모른다. 포스트 휴먼은 진행 중이다. 포스트 휴먼은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의 기본적으로 어원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포스트니까 인간 이후에 또는 인간을 벗어난 어떤 존재일 텐데 그 존재가 과연 누구냐? 뭐 사이보그다, 뭐 어떤 존재다. 사실은 그렇게 단정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진행 중이고 장차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문제를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먼이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포스트 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진 것은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우리가 어떤 지향점과 방향성을 향해서 가야 되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제 오늘 발표 내용에서는 아까 그 최민자 선생님께서 생각해 볼 문제로 아주 굵직한 문제를 던져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을 사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인식론과 존재론이 도대체 뭐냐. 또 신상규 선생님께서도 새로운 그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그 사유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샘플, 모델 하나를 오늘 발표해서 좀 그 제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이 열려있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포스트 휴먼을 얘기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 언제부터 왜 우리가 포스트 휴먼을 논의하지?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된 어떤 개념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지형을 일단 포스트 휴먼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사유되기 위해서 등장했는지 그 문제의 지형을 그 등장 배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그려진 논의들에서 사실은 다 섞여 들어가 있었습니다. 섞여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등장의 배경이 된 문제의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인문학적인 반성입니다. 이 인문학적인 반성은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방식으로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근대적인 어떤 세계관에 대한 비판이에요. 예, 근대적 세계관 안에서 근대적인 주체로서 인간이란 뭐냐 했을 때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거든요. 이때 그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라는 이 근대적인 주체는 철저하게 타자를 배제하면서 그 타자의 배제를 통해서 구성된 그런 존재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가령 이제 미셸 푸코 같은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에서 이미 얘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때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에 속하는 인간, 휴먼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대문자 맨, 이 남성으로 표현된 맨이고 곧 휴먼이고 그래서 이 대문자 인간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 맨 이퀄 휴먼으로서의 인간 바깥에 비인간으로 남겨진 어떤 타자들. 거기에는 당연히 뭐 여성적 존재도 들어갈 거고 또는 그 선진국의 국민이 아닌 뭐 원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비인간 타자들도 있고 당연히 또 자연계의 동식물이라든지 또는 기계적 존재라든지 또 들어가겠죠. 어쨌든 근대적 휴머니즘의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타자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인간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라고 이렇게 우뚝 세워놨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떤 역사적 시기에 어떤 배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된 어떤 산물이니까 그 바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의 뭐 해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대적 휴머니즘은 로고스, 남근, 서구 인간 중심주의였다. 데리다 같은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근대의 자유주의, 또 개인주의, 이런 휴머니즘 주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인문학적 반성과 더불어서 이런 주체가 아닌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새로운 주체성의 발명을 촉구하는 것이 포스트 휴먼, 즉 기존의 근대적 휴먼이 아닌 방식의 새로운 휴먼이 대두돼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또 한 측면에는 이제 이게 지금도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나? 과학기술 역량의 발달이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뭐 IT, GNR, 인간 삶의 기본 조건이 되면서 사이보그화 작업이 확산되고요. 의료, 상업, 군사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게 기술의 활동이 인간 바깥의 자연 세계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인간 자신의 어떤 심신 생체를 변형시키고 건드리는 쪽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이 기술의 영향력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인간을 탈인간화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주목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과 같은 이제 현실은 이제 뭐 인포스피어라는 말도 쓰죠. 정보 공간, 정보권. 인간이 단순히 생명권, 바이오스피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그래서 항상 접속되어 있는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항상 접속되어 있는 인포그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죠. 이런 말은 이제 아까 신상규 선생님께서 발표했던 플로리디라는 정보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자, 그래서 사이보그화라든지 정보기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의 역량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규정한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근대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의 관념이 바꿔야 되고 새로운 주체가 등장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기술의 역량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 기술의 어떤 그 역량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 기술의 탈인간화 역량이 그 인문학적인 반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비인간 중심적이고 타자를 고려하는, 그래서 비개체주의적인 그런 방식의 어떤 휴머니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제기 속에서 이제 포스트 휴먼 담론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당연히 뭐 트랜스 휴머니즘 말씀하셨죠. 첫 번째 모델이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의 인간 향상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그러면 앞에서 제기된 그 포스트 휴먼이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에 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냐. 이제 검토를 해보면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 두어 줄만 읽어보면요. 이제 뭐 무어가 이미 한 말이죠. 트랜스 휴머니스트. 깊이 숙고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대담하게 기술공학을 우리 자신들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정확하게 더 이상 휴먼이라고 기술될 수 없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포스트 휴먼이 될 수 있다. 사실 이게 트랜스 휴먼의 핵심 모습이죠. 기술공학을 우리 자신에 적용해서 포스트 휴먼이 된다는 거예요. 노화와 뭐 질병 이런 걸 다 치료할 뿐만 아니라 물리생물학적인 한계도 넘어서서 진화하고자 하는 존재로 나가는 거죠. 이때 트랜스 휴머니즘은 그 고전적인 휴머니즘이 아니다. 어떤 고전적인 휴머니즘은 인간 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개선을 취하지만 지금 트랜스 휴머니즘의 그 취하는 태도는 인간 본성을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해서 개선함으로 해서 더 진화할 수 있는 향상된 존재로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휴머니즘이죠.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그럼 주목하는 건 뭐냐면 그럼 트랜스 휴먼과 트랜스 휴머니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성할 포스트 휴먼이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한계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리생물학적 조건에서 덜 바람직한 측면들과 한계를 극복해서 더 향상되고 더 진화된 휴먼이라는 건데 포스트 휴먼이 트랜스 휴머니즘을 가지고서 보면요. 근데 이런 주장들에는 기술 과학에 대한 낙관적 선호가 들어있는데 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기술 도구주의적이다. 기술의 인간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도구, 유용한 도구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 결정론적인 특징, 기술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이제 함축하고 있으면서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적인 인간 그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자연을 막 정복하듯이 마치 기계들을 노예로 삼아서 기계들을 도구로 해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그 근대적 사유의 연장선에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포스트 휴먼적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가 없겠다. 근대성의 연장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 그 마인드 업로딩 앞에서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 신체의 어떤 말소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코기토 중심주의를 보이는 거죠. 네. 데카르트적인 로고스 중심주의, 신체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걸 더 강화하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근대적 휴머니즘의 주체성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로장생의 꿈을 사실은 실현시키고자 하는 건데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뭘 더 향상시키고 또는 뭘 더 제거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선별과 분리의 기준 이게 사실은 불명료하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근대 그 휴머니즘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타자에 대한 배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고요.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은 여전히 그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 개체, 유기체, 종으로서의 우리, 이 생물학적 인간 종에 대한 어떤 그 진보의 방점을 찍고 수많은 그 비인간 타자들, 서브휴먼일 수도 있고 넌휴먼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그 존재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책임과 연대의 도덕적 가치는 상당 부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포스트 휴먼의 모습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그럼 앞에서도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보는 포스트 휴먼은 뭐냐? 그 중에 이제 앞에서 이제 헤러웨이의 사이보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이제 헤일스의 체현 분산 시스템으로서의 주체를 한번 거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캐서린 헤일스라는 요 철학자는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라고 1999년에 책을 냈어요. 1999년이라는 시기도 굉장히 참 세기의 어떤 말적 그런 특징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미 이 헤일스는 우리가 이미 포스트 휴먼이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죠. 90년대 말에.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포스트 휴먼이 됐다는 얘기냐 하면 컴퓨터 스크린을 스크롤해 내려가면서 명멸하는 기표들을 응시할 때 보이지 않는 체현된 실제들에게 당신이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이미 포스트 휴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색하고 뭐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면서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다른 세계하고 접속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런 상황이 이제 포스트 휴먼이 된 상태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자유주의적인 주체라고 했을 때, 근대적 주체라고 했을 때 타인의 의지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이죠. 그리고 자기 능력,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인식, 이게 오로지 내 거다. 내 거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이 주체고 또 주변의 환경과 독립적으로 이렇게 통일성과 단일성을 갖추고 있는 건 닫힌 경계 시스템으로서의 자율적 개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체가 환경을 지배하고 제어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기술의 발달 상황에서는 헤일스가 보기에 이미 우리는 여러 종류의 기계들과 연합된 신체성 속에 있고 그래서 단일하고 순수한 어떤 인지가 아니라 분산된 여기저기 분산된 인지를 이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주체다. 그러니까 순수한 코기터적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코기터적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주변의 다른 기계적 존재자들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성이 그만큼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장된 신체만큼 우리의 인지가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헤일즈가 비판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트랜스 휴머니스트 중에서도 한스 모라백이나 이제 커즈와일 같이 마인드 업로딩을 얘기하는, 그래서 신체가 나중에는 다 기계로 바뀌고 기계가 또 컴퓨터로 다 바뀌어가지고 정보화돼서 업로딩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의를 말도 안 되는 논의다. 그런 식의 포스트는 불가능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탈신체화된 사이버그 이런 개념은 오히려 해체되어야 될 자유주의적 휴머니즘 주체를 강화한다. 그러면서 신체성을 강조해요. 이 신체성이라는 거는 역사성이라든지 젠더라든지 뭐 인종성이라든지 여러 그 물리적인 표식들이 새겨져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체성 때문에 그 사이버그와 탈신체화된 사이버그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바디하고 이제 인바디먼트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바디드 된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죠. 헤일스는. 그래서 코기토의 자율적 의지는 분산된 인지 이렇게 바꾸고, 또 정신의 보조 시스템으로 간주된 신체라는 거는 사실은 인바디드 된 엔티티다. 그래서 자연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인간 주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인간하고 지능형 기계가 역동적으로 제휴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된다. 지금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컴퓨팅 기계들에서 다 둘러싸여 있는 인간이 보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 이 기계들에 둘러싸여서 이 기계들만큼 확장된 신체성 속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분산된 사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휴먼 주체는 바로 이런 존재다. 혼합물이다. 이질적 요소들이 집합되어 있고, 그래서 그 경계가 계속해서 구성되고 재구성되고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질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보적인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그런 실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과 기계가 연합된 채 살아가면서 휴먼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감각하는 존재니까 포스트 휴먼이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컴퓨터 기반 시설에 근거해서 분산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이버그적으로 생물학적 신체를 뭐 변형시키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포스트 휴먼화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헤일스는. 이제 사이버그 논의도 사실은 그 어떤 경계를 해체하는, 이분법적인 경계를 해체하는 그런 논의 속에 들어오는 건데요. 이 분산되고 체현된 인지 주체라고 하는 포스트 휴먼도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안에서는 그 경계를 해체하는 그런 존재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헤일즈가 말한 이 물질적이면서 정보적인 실제, 그리고 인간과 지능형 기계가 역동적으로 제휴하고 있는 이런 존재. 라고 포스트 휴먼을 이제 논의할 때 상당한 장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포스트 휴먼 조건을 얘기할 때 다 기계적인 환경하고 결합되어 있는 인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요 논의에서 제가 이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탈물질화된 어떤 코기토, 그러니까 코기토의 어떤 순수한 정신성 이런 걸 강조하는 것에서 물질적인 체현, 머티리얼한 인바디먼트로 이 주체성의 조건을 이동시킨 점. 이 점은 이제 뭔가 그 근대적 자유주의를 해체하고자 하는 논의에 걸맞는다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봤을 때 헤일즈는 이 구체적인 체현이라고 하는 물질성하고 추상적인 정보의 탈물질성, 이거를 분리시켜서 인간하고 지능형 기계를 분리해서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의 제휴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제휴관계가 제가 봐서는 좀 불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포스트 휴먼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헤일스의 그 포스트 휴먼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감각 운동성과 인지, 우리의 인지나 이런 것들이 기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아서 지금 기존의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감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고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현상적 분석 이외에 어떤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제 그 99년 이후에 헤일즈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는가라는 이제 12년에 나온 작품에서는 테크노주네시스라는 개념을 또 던지고 있거든요. 이런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 사고 안에는 의식적인 인지도 있지만 비의식적인 인지도 있다. 그 비의식적인 인지에 기술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우리가 볼 때, 책을 볼 때 심화된 주의력은 약화되고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대충 훑어 읽잖아요.
그러면서 초과주의력은 강화시킨다.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의 주의력과 주로 책을 읽으면서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의 그 주의의 정도가 다르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그 뇌의 기능이나 뭐 주의의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기술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거를 들여다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결국은 포스트 휴먼은 기존의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기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달라진 인지를 하는 주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저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포스트 휴먼, 앞에서 왜 포스트 휴먼을 얘기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비인간 타자를 고려하는 어떤 탈인간 중심주의라든지 또는 기술의 영향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사유를 하려면 단순히 기술이 인간의 어떤 그 인지나 신체 변형에 국한된다라는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정보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말 정보는 사이버네틱스가 말하는 방식으로 탈물질적인 것으로만 얘기될 수 있는 것이냐. 정보의 본성이 뭐냐에 대해서도 물질과 정보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인간과 기술의 관계도 단순히 기술이 인간의 어떤 심신 변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영향력 정도로만 얘기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존재론적인 통찰 같은 거를 좀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휴먼으로부터 포스트 휴먼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 어떤 그 발생적 근거나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도구나 인간에게 어떤 그 편리한 도구도 아니고 그냥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조금 더 근본적인 통찰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최민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술 시대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스트 휴먼을 사유하기 위한 새로운 존재론, 인식론이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관건은 아까 관건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기술입니다. 제가 봐서는. 기술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유주의 휴머니즘 주체를 해체하는 데 몰두를 해서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요. 포스트 휴먼의 앞으로 그 나아갈 방향성이라든지 비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뭔가 좀 전망을 내는데 조금 더, 좀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사실 헤일즈 논의에서 좀 약한 건데, 뭐 다른 뭐 헤러웨이나 또 다른 그 신유물론자라든지 뭐 다른 그 철학자들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자, 여기 이제 헤일스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그 대안적인 그 사유의 가능성으로 사실은 그 심홍동의 기술 철학을 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심홍동은 사이버네틱스적인 어떤 그 정보 이해라든지 기술에 대한 이해 방식을 넘어서 존재론적이고 발생론적인 관점에서 기술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그 기술 철학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요구되고 있는 포스트 휴먼의 앞으로의 그 전망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개념적 도구를 제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심홍동은 그 휴먼 사회와 포스트 휴먼이란 말을 사실은 심홍동이 하진 않았어요. 심홍동은 58년에 박사 논문 썼고 또 기술 철학에 관한 책도 58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요때 이제 자신의 철학을 제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포스트 휴먼은 당연히 얘기를 안 했죠. 안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심홍동의 철학은 지금 포스트 휴먼을 논의하는 데 적합성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고요. 심홍동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노동을 중심으로 사회를 꾸려간 그 휴먼 사회. 그게 바로 근대적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의 세계고요. 그 이후의 세계가 뭐냐면 기술적 활동을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집단적 관계를 꾸려가는 포스트 휴먼 사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홍동은 기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술이 인간을 위해서 편리한 도구예요. 편리한 도구로 기술을 활용하면서 그걸 통해서 노동을 해서 자연을 지배하는 거죠. 그게 인간 주체. 이런 그 인간 주체라는 개념은 근대적인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정보기술이 도래하고 기술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기술적 대상들이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어떤 존재론적 위상을 가져요. 그 기술은 단순히 도구가 아닙니다. 그 기술과 상호 협력해야 돼요. 오늘날로 치면 AI하고 상호 협력해야 되는 거죠. AI를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AI는 AI 나름의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어떤 논리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논리대로 작동을 하듯이 그러니까 기술적 대상과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자연의 어떤 잠재력을 실현하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손을 잡는 거죠. 그게 공존의 방식이고 공진화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대상들을 매개로 해서 인간들이 단순히 그 자유주의 휴머님에서 대체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노동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집단적인 어떤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 사회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이 기존의 노동 중심의 근대사회가 아닌 기술적 활동 중심의 새로운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스트 휴먼 이후의 어떤 인간을 고려하는 존재라고 본다면 심흥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이 자신의 물리생물학적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바로 포스트 휴먼이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찾으려면 인간 개체의 심신 변형 차원이 아니라 몸이 어떻게 달라지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인간 개체 안에 내재하는 전 개체적인 자연의 하중. 그러니까 전 개체적이란 말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그 잠재력이에요. 자연의 어떤 공통된 잠재력. 모든 인간 개체들의 공통되어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커먼 어떤 포텐셜리스트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어떤 하중과 이것들을 소통시키는 기술적 대상들. 기술적 대상들이 사실은 그 자연의 잠재력을 표현하는 어떤 매개체거든요. 그거를 발명하는 것도 인간 주체가 그 자연의 어떤 역량들을 기술적 대상을 발명하면서 표출하는 거고요. 그런 대상들을 매개로 해서 이제 새롭게 사회 전체 시스템을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심흥동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심흥동은 시스템이란 개념하고 정보라는 개념을 사이버네틱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기술적 대상을 절대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 도구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으로 공진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공진화라는 같이 진화한다는 거니까 기술의 발전 정도만큼 인간도 이제 발전한다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기술적 대상들을 매개로 인간 사회에는 어떤 소통의 집단이 생기는데 그것은 개체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의 방식의 집단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포스트 휴먼의 지향점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무리 좀 하시죠. 지금 너무 길었나요, 제가?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심흥동 관점에서 보면 일단 생명체와 기계는 준안정적인 시스템이에요. 준안정적인 시스템이니까 서로 시스템이 열린 개라는 거죠. 열려있기 때문에 생명체와 기계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완전히 얘기가 너무 앞에가 길었구나. 그럼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볼 수 있는 거 정보에 대한 이해. 아까 그 헤일즈의 그런 분산된 인지 얘기할 때도 또는 탈신체화된 어떤 그 인간의 그 사유를 정보화해서 뭐 업로드한다 뭐 이런 얘기들. 전부 정보를 어떤 탈물질화 또는 가상화 뭐 이런 쪽으로 조명을 하는데요. 심흥동은 그게 아니라 정보를 새로운 존재론적 구조를 발명하는 작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보는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개 안에서 일어나는 사물의 변화, 개의 형태 변화를 산출하는 작용이다. 이 형태 변형을 촉발하는 행위와 수용작용을 벗어나서 정의될 수 없다. 정보는 불일치한 두 실제들 사이의 긴장이다. 그것은 개체화 작용이 불일치한 두 실제들이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솟아나게 될 그런 의미작용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보는 단순히 추상적인 기호나 수식이나 논리적인 패턴이 아니고 실제 안에서 불일치한 것들 사이에 양립 불가능한 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조정해서 의미 있는 어떤 구조화된 것들을 생성해낼 때
그 유의미한 변환 작용을 정보화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이 인포메이션이 형상을 입히는 형상화 작용인데 이 인포메이션이 또 정보 작용이고요. 이거를 트랜스덕션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 사이에 A와 B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 양자를 통합해서 C의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구조를 창안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보는 유의미한 것이고 생성이고 창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 작용을 통해서 인간 사회는 단순히 이제 개인들 간의 관계가 아니고 개인들의 차원을 가로지르면서 넘어가는 새로운 어떤 집단적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술적 대상들이 그런 변환의 어떤 매체로 작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기술적 활동은 단순히 이제 노동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활동이 아니고 노동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그 관계를 조정하는 또는 서로 이질적이고 불통하고 불일치하고 양립 불가능한 것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새로운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기술적 활동이.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표출물이 기술적 대상들이고 그 기술적 대상들을 매개로 기존의 사회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어떤 집단화라든지 관계 방식을 창출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메뉴만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휴먼의 포스트 휴머나에 대한 사유는 첨단 기술 과학에 의한 인간 종의 변화나 인간 개체의 심신 변형을 둘러싼 사이버그와 문제에 국한될 게 아니고 인간과 비인간 타자와의 공생이나 공진화를 모색하는 전체적인 사유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포스트 휴먼은 기술을 매개로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와 공생을 실행하는 그런 주체여야 된다. 그러려면 사이보그 모델이나 향상된 인간이나 뭐 이런 분산된 인시 주체는 여전히 개체 중심적인 인간 중심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심홍동식의 어떤 관점에서 개체 초월적으로 기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려면 사이버네티스를 넘어서 무엇보다 정보에 대해서 비공학적이고 비형식 논리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이런 통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을 사유할 때 새로운 어떤 존재론, 새로운 인식론의 가능성으로 심호동의 기술 철학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너무 앞에 길게 얘기해가지고요. 일단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다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질문 없으면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이번에 좀 발표가 늦어가지고 짤막하게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예, 노동하는 휴먼에서 기술적 활동의 포스트 휴먼으로의 전향을 아주 조리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러다 보면은 인간이 일자리를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기술에게 다 넘기고, 그리고 자꾸만 정교한 기계와 기술을 만들어서 인간이 설 자리가 없게 되고 인간이 땀과 혼이 빠진 어떤 그런 상태, 인간이 기계 기술의 아류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한다. 그럼 기계는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기계를 돌보는 일을 하고 기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기계들을 발명하고 기계들과 기계들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는 일. 그거를 이제 인간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발명적인 측면도 들어가고 뭐 지적인 측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회 경제적인 토대예요. 기계를 돌보는 사람과 기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사이에 불평등과 어떤 그 차별화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 활동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적 활동은 이질적인 그 기능적 대상들이 어떻게 함께 상호 연결돼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동을 원활하게 하느냐. 그게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그 기술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기름칠을 하고 기계에 나사나 부품을 조이는 것과 이 기계와 기계를 전체적으로 공장 전체의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분리되지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 일들을 불평등한 어떤 차별의 조건으로 그래서 뭐 열등한 노동과 뭐 고급한 노동, 무슨 뭐 블루 칼라의 노동, 화이트 칼라의 노동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자동화 시스템 사회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기계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평가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심홍동이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고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기술적 활동의 관점에서 보면 열등한 일이 없고 그리고 장인의 노동 또는 엔지니어의 노동이 구분되지 않아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요새는 실리콘 칼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계죠. 다 동등하게 각자의 기능적 역할을 하면서 상호 협력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사회 경제적인 토대가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장 그 나쁜 시나리오는 우리 인간이 완전히 종속돼서 기계가 노예가 되고 더 나아가서 없어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그걸 막으려면 그런 가능성이 만일 있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은 차단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논의도 있어야 되죠. 우리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좀 낙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심흥동의 그 기술 철학이 약간 낙관주의적이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요.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기술적 대상들이 뭐 아이폰 얘기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서로 네트워크 시켜주지 않냐. 우리를 연결시켜주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는 2021년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때문에 더 소외를 당하고 더 고통스럽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더 외롭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다 가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우리 환경에 조건화됐을 때 야기되는 어떤 그 독성, 나쁜 점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적인 어떤 리터러시를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겠다. 기술이 우리하고 동등하게 상호협력적 마치 인간 두 개체가 작업하듯이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기술의 어떤 그 환경이 우리의 사유 능력을 좀먹는다거나 뭐 주의력을 앗아간다거나 지금 사실 현실이 그러고 있잖아요. 많은 MZ세대들이 뭐 유튜브만 보다가 생각 능력이 없어지고 지성이 약화되고 이런 지적들을 하듯이 기술이 야기하는 어떤 독성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적 리터러시를 계속 가져야 된다.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홍동의 의견을 계승하면서도 그런 어떤 점들을 다시 좀 지적하는 뭐 베르나르 스티글레르 같은 기술 철학자들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네, 동의합니다. 예,